이런 걸 다 공짜로 보여주면 너무 좋죠. 아니 뭐 설사 공짜라도 근데 진짜 하지 마세요. 안 가시는데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북사회엔 법이 없고 교시라고 부르는 최고 지도자의 명령만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오늘은 북의 법, 그중에서도 사회주의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희영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법학과라서. 불평등이 되게 심해지고 네. 억울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이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법이 공평한가라는 질문에는 아마 속으로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권력이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법이라는 잣대로 묶어놓고 그런 통치 이데올로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법의 본질이 뭐냐? 만민에게 평등한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 사회의 지배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건 최대한 그렇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지.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일부 악법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이 다 그렇게 편파적이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노동인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주의 법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노동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는 거죠. 그 속에서 아무리 인권을 얘기해봤자 사용자에게서 이렇게 폭압을 당하는 노동자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법이 지배 권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요? 공평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럼 법은 이제 수 없군요, 북도. 네, 별 수 없죠. 별 수 없죠. 근데 북의 권력이 누구인가를 봐야죠. 우리가 북의 권력은 제가 이제 계속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동자, 농민의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그러면 권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 김정은에게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노동자, 농민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뭔가 말리는 느낌이에요. 이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국민 전체에게 뭐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촛불 때 얘기를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네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계급마다 다르잖아요. 집값을 올리는 게 유리한지 안 올리는 게 유리한지 뭐 각 법을 갖고 각 계층마다 입장이 달라서 그렇죠. 서로 그 첨예한 대립 번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든 계급에게 유리하다는 어떤 잣대 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본가 계급의 어떤 나라, 사유재산을 절대화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한 나라에서는 그것에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노동자, 농민의 힘으로 집권한 나라에서는 노동자, 농민의 지지 기반이 그건데 예,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법도 그 사람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사실은 상식인 거죠. 예. 그렇긴 하네요. 예. 그러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북의 사회주의 노동법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에서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사유지 했죠. 예를 들어 뭐 집안의 가구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있지만 일체 생산수단은 이렇게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라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아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물론 있어요. 해병법으로. 그런데 이들의 이익은 해병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해병법으로 보호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제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어요. 사실 계급으로서의 눈치 볼 자본가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일만 남아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북의 어떤 무자비한 독재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무자비한 독재법이죠. 사회노동법이 북의 노동자들이 누리는 그러면 권리만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우리 노동법은 약자보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의 행포한테 조금 덜 당하라고 이렇게 약자의 그런 권리만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측면들이 있다면 북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노동자가 약자가 아니에요. 약자가 아니라 그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주인으로서의 규정, 권리와 함께 의무, 주인은 책임감도 있어야지 주인이 내가 다 내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 거를 잘 지키기 위한 주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 건지. 사회주의에서 노동의 성격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노동의 원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같은 이런 집단주의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를 서로 지켜나가기 위한 의무 이런 것들이 집단주의 정신이 노동의 본질이고, 이런 노동의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함께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다는 거죠.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에 비해서 1대1로 할 때 노동자들이 약하고, 그래서 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을, 그래서 권리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런 체제가, 이런 법 체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문을 보면 좀 이해가 좀 될까요? 북의 조문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말이 뭐 이렇게 당연한 말인데 이런 말을 굳이 법에다 명시했을까 이런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7조에 노동의 본질적인 차이를 없애고 노동이 즐거운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필수적인 요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 역할을 얘기한 건데,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앤다. 그리고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없앤다. 네. 사실은 그 밭에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힘든 노동에서 해방을 시키고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차이도 없앤다. 이렇게 점차 줄여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뭐 좋은 뜻으로 쓴 건 알겠는데, 뭐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게 말이야 쉽지만, 그러려면 다 기계화돼야 되고 로봇 기술이 완전 발전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차이를 없앤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정신 노동하고 육체 노동을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북에서는 우리는 공업대학 그러면 공장에서 뭐 있잖아요. 도대체 뭘 배운다는 거야. 그런데 공장 노동자 전체를 반드시 교육을 시키는데 네? 그 과학기술 교육을 시켜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배우고 과학자들 자기 연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현장 속에서 검증하면서 연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서로 결합되면서 하나의 그게 어떤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거고, 또 이제 점점 북이 굉장히 자동화, 무인화, 무척 강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딱 된다가 아니라 국가는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또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 노력한다. 그리고 뭐 사실 농사 짓는 근본적인 엎드려서 일하는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계화의 수단 같은 거는 점점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는 노력들을 갖고 의무적으로 한다. 그렇게 노력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이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살짝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좀 바보 같으니까 이해가 좀 되고요. 노동 시간은 어때요? 우리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건 넘지 못하게 돼 있죠. 예. 북도 마찬가지로 16조를 보면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 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돼 있어요. 근데 또 특수한 노동 조건, 힘든 노동, 탄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일을 하고, 또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6시간 로 이렇게 노동 시간을 줄여요. 예. 우리는 8시간을 일을 하지만 또 이제 그 특근 야근을 시킬 수 있잖아요. 특근을 하죠. 북은 법으로 그거를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대체 근무 못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잠깐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말이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근로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다는, 그냥 일하면 되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냐 내가. 이런 측면에서 근로자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데, 여긴 보면 다 근로자라고 돼 있어요. 자본가에게 대립되는 노동자의 계급적인 이익,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본에 대립되는 말로 노동자를 써요. 근데 네네. 북에서는 이 대립은 없다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니까. 그런데 북에서는 근로자란 말을 왜 쓰느냐? 다 노동자라고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노동자는 주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근로자는 좀 폭을 넓혔어요. 그래서 농업 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는 말과 구별되게 좀 폭이 넓은 개념으로 근로자를 쓴다고 북의 조선말 큰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북에서 근로자라고 말하면 너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북이랑 우리랑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예. 그 노동시간 얘기할 때 보니까 이 여성에 대한 배려가 좀 남다르던데. 예.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90일입니다. 그중에 60일만
유급으로 하고 30일은 무급인데 북은 전에는 이제 산전 35일, 산후 이제 42일간의 휴가를 받았는데요. 2015년에 산전 60일이 산후 180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40일 이게 개월 수로 치면 몇 달이죠? 240일로. 240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오 이러시는데 유사히 뭐 많잖아요. 1년 다 됐는데.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예. 6개월짜리 아이를 요 빼주세요. 6개월짜리 아이를 떼놓고 출근하는 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40일도 충분하지 않은데 사실은 남쪽 여성들에게 출산휴가 60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해요. 100일도 안 된 애를 떼놓고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근데 거기를 맡아줄 어린이집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직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네, 항상 그 선택에 그런 선택에 그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산후휴가만큼은 그 여성들의 권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성 보호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좀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예. 근로기준법. 예. 근데 한 가지 더 특이한 건 보니까 수유 시간이 따로 보장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직장 타가도 있고 네. 직장 유치원도 있고 이렇게 다 직장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오. 수유하는 아이들은 가서 수유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씩 아이들과 놀아주고 돌봐줄 시간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건 진짜 좋네요. 이런 건 진짜 우리에 따 있으면 좋겠네요. 휴가 얘기해 볼까요? 예. 휴가는 우린 주로 이제 여름 휴가를 갑니다. 일주일. 이 방송 나올 때쯤 저도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자, 이 휴가를 가는데 이거 사실 연월차 따내고 또 대체 휴일을 정한다거나 하는 얘기들을 다 단협 사항에서 이렇게 따내기도 합니다. 북은 휴가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북도 이제 그 노동자들은 62조를 보면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써 있고 국가는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국가 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아우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만요. 뭐 정휴양제? 정양, 휴양 이걸 정휴양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 예. 이거 그냥 병가가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거예요. 너무 정휴양. 지쳤어,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좀 쉬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이제 정휴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가 비용으로 다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문화시설들을 노동자가 이렇게 휴식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런 것이 이제 북의 노동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거죠. 1년에 뭐 여름에 일주일씩 가는 휴가 같은 걸 정휴양제다 이렇게 보면 아니요, 그 휴가는 자기 개인 휴가를 때 쓰면 돼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소별로 혹은 이제 농촌은 그 협동조합별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기별에 한 번씩 사람들을 한 뭐 10명, 20명 이렇게 뽑아갖고 같이 보내는구나. 같이 보내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큰 기업은 다 자체 수용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큰 기업들은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휴양소에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춰놓고 거기서 있는데 단순히 거기서 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줘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놀러 다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놀러 다니는 건데 북은 이제 참관한다고 얘기하면서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서 뭐 이렇게 천지도 보고 오고 그다음에 그 옥류관에 가서 공짜로 이렇게 냉면도 먹고 이런 이제 모든 또 교회 공연도 보고 이런 것들을 쫙 이제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완전히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게 정양제 휴양제입니다. 그래도 휴가까지 같이 집단적으로 가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평소에도 같이 있다가 또 휴가까지 같이 가면 아우 저는 가족끼리 가는 휴가가 더 재미없던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거야. 저는 정말 심심하던데. 아니 아무튼 그래도 제가 보기엔 답답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보기 싫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공짜인데 저는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공짜로 보여주면 너무 좋죠. 아니 설사 공짜라도 근데 진짜 가지 마세요. 안 가시면 돼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무상으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무상으로 이제 집도 준다? 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노동법에 딱 무상으로 집 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살림집을 지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휴가도 국가에서 준다고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책임지는 주체는 기업소별로 대충 다 해요. 기업소별로 하고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69조에 보면 쓸모있는 그냥 아무 집이나 말고 쓸모있는 문화적인 살림집 합숙을 보장한다. 쓸모있는이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그래서 이제 김정숙 평양 대사공장 이런 데 합숙소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진짜 부러워서 특히 거기에 이제 어떤 좋은 방은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언니 언제 시집 가나? 그러니까 왜 물어보나? 언니 나가면 이 방 내가 쓰게. 뭐 있잖아요. 나가면 이제 생기니까. 그렇게 거기서 그 방이 너무 좋아서 시설이 여기서 살아보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시설들을 잘 해놨어요. 국가에서는 이제 예를 식량 그것도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아주 싼 값으로 이게 누군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는 게 법으로 보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71조에 보면 현대적인 육아시설, 보육시설, 설비를 갖춘 이런 데서 아이들을 이렇게 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아이들을 키운다. 네. 이런 아이들 육아와 보육은 교육 이런 거는 사회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공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융통까지 국가에 전부 다 보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부 노동법에 보장을 해놨습니다. 자본주의인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사회보장법의 한 종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인 북에서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북의 노동법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직총, 조선 직업총동맹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